안녕하세요. TNM 미디어 대표를 맡고 있는 한영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TNM 미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테터 & 컴퍼니라는 회사, 테터 & 컴퍼니는 테터 툴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06년도에 창립된 회사였고, 당시에는 이제 테터 툴스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블로그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걸 이제 만들던 와중에 이제 다음하고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라는 거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테터 & 컴퍼니의 개발자로 있었고요. 그런 이제 티스토리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나서 이제 테터 & 컴퍼니 안에서 그 블로그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에서 내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터 & 미디어라고 하는 블로그 네트워크 모델.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로 모아서 그들의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내부의 TF팀이 꾸려졌거든요. 그 당시 이름이 테터 & 미디어였고요.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운영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2007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테터 & 컴퍼니가 구글로 이제 인수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테터 & 미디어라는 비즈니스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분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 4월달에 테터 & 미디어 팀이 분사를 해서 새로운 법인 형태를 꾸렸고, 그 팀을 맡고 있던 이제 제가 대표가 된 그런 것도 겪었고요. 그래서 지금 3년 조금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터 & 미디어라는 이제 브랜드명은 그때부터 썼던 거고, 실제로는 저희 회사명은 TNM 미디어고, 이제 작년에 TNM이라고 하는 걸 브랜드를 바꿨죠. 그러니까 테터라는 브랜드가 되게 좋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테터라고 하면 이제 블로그의 대명사.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블로그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BI를 바꿔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4월달에 이제 창업을 했고,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한국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환경도 되게 안 좋았던 시점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VC들을 만나면 VC 자체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스타트업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런 속에서 이제 첫 번째 고민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존재를 모른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VC나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들을 담는 매체가 필요하겠다 고민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저랑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명승은 대표랑 의기투합이 됐고,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했죠. 이런 벤처 전문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가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미디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다룬다고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파운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벤처스퀘어 파운더를 해주실 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총 이제 7분이 참여를 해서 파운더들이 자본금을 내서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든 거죠.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실제로 2009년, 그러니까 작년 초기에 베타 형식으로 런칭을 했고, 공식적으로 런칭을 한 거는 작년 9월달, 9월 1일에서 얼마 전에 1주년을 버텨온 거죠. 근데 이제 벤처스퀘어의 특징이 뭐냐면 기자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이 직접 쓰거나 일하는 직원들 쓰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기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온라인에 있는 그 중에서 이건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기고를 받는 것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매체랑은 많이 틀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자체가 되게 현장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뭐 투자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그건 원래 제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블로그에서 투자 관련해서 겪었던 이야기도 올렸던 거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벤처 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익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아직도 뭐 초창기이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매일경제라든지 이런 데 함께 슈퍼스타임 같은 행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오픈업이라고 하는 오픈한 행사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협상 과정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측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완전 그 당시 뭐 요즘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TNC에 있는 개발자들을 인수하는 게 큰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TNM은 이제 개발적인 보다 그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컨텐츠 기반의 미디어 활동들.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쪽에서 운영하기는 약간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 자체에서 TNM은 구글이 이제 관심 없어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TNM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독자적으로 끌어가야겠구나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만드는 스타트업하고 조금 타생이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테텐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TF로 출발을 해가지고 테텐 컴퍼니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나 이런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구글과 인수 과정 중에서 이제 분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TNM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TNC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자산이나 지원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글은 인수를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분사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분사를 해야 되는 바로 네. 안 그러면 이제 그 비즈니스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자본금도 1억짜리 회사였어요. 1억짜리였고 초창기 6명 저 포함해서 6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TNM이라고 그러니까 테텐 미디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인수받아서 진행하는 그 좋은 점과 뭐 나쁜 점이 동시에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테타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좀 인지하는 면이 있었고 반대로는 그 회사 설립 자체를 많은 고민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과연 이 테텐 미디어라는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하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고 저 자신조차도 창업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당시에 개발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제 테텐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TF팀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3년 동안 보면 자충돌하는 시기였던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뭐 지금도 힘들고요. 뭐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대표분들한테 그나마 좀 몇 년 정도 먼저 했다는 걸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 초기 1년은 이제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테테넷 미디어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미 그걸 위한 준비들은 완료된 상태였고 또 팀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팀 자체도 세팅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현금화되진 않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길게는 3년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버틸까 이런 고민들이 창업 초기에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2008년도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요. 지금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그런 고민하시겠지만 돈 많은 스타트업 빼놓고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일반적인 스타트업들 하는 것들을 많이 했죠. SI를 하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테테넷 미디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광고나 마케팅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수익은 좀 들어오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가 안정화돼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으면 되게 어려웠겠죠. 투자를 받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저희 모델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제 초창기 1년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 달 월급 어떻게 주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차, 2년차까지는 이제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게 되게 어렵죠. 아마 모든 스타트업들이 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주로 채용했던 방법들은 지인들을 데려오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테테넷 컴퍼니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를 다녔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한 1년 넘게 꼬셔가지고 데려오거나 명승근 대표도 그 당시에 이제 야후코리아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DNM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TNM 모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꼬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이제 와중에 이제 솔직히 돈이 좀 떨어져가는 시점도 있었어요.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TNM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 블로그로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증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파트너 블로그들이 저희 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인들의 투자를 좀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뭐 흔히 많이 하는 뭐 기술 보증 대출 받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이제 확대시키고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용만큼 수익이 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당장 이번 달에 서비스 냈다고 다음 달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버티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비즈니스 자체가 뭐 1년, 2년 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운영할 사람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보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버티면 이긴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버티다 보니까 올해 투자를 받기도 하고 사무실도 옮기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실제 투자라는 거는 제가 뭐 썼지만 이게 성공 실패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 뭐 그치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투자는 실제로 빚이거든요. 냉혹하게 투자자가 빚을 좀 그 사람이 뭐 지분을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하기 그러잖아요. 그럼 엑시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 이상의 가치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더욱더 크게 키워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보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냐면 스타트업이 비즈니스가 뭐 보통 3년에 이제 뭐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3년 정도 서비스 쭉 만들어 와서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면서 현상 유지하는 스타트업들이 있고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 있잖아. 이런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뭐 옛날에는 뭐 당연히 6명이 했던 고민하던 이제 사업의 크기가 있을 거고 지금 뭐 저희가 이제 26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26명이 모여서 만드는 사업의 크기는 당연히 볼륨이 크겠죠. 다르겠죠.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지는 거죠. 사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뭐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뭐 돈만 있다고 성공했었으면 우리가 성공을 했겠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투자를 고민했던 거는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이제 그 사업이 이제 3년차 되니까 이제 T&M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일정으로 수익도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항상 고민이 이건 거죠. 뭔가 이제 T&M이 고민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걸 만들고 싶은데 개발자도 부족하고 디자이너도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투자이기도 하지만 비용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돈 버는 비즈니스들을 잠시 접어주더라도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를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에 정말 올인하고 싶다.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럼 이제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고민을 했고 이제 VC도 만났었죠. VC도 만났었고 저희 투자사인 네오이즈 인터넷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T&M 모델이 되게 독특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블로그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데를 찾았고 거기가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이었고 그래서 네오이즈 인터넷과 투자 이야기가 오고 갔고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까지는 되게 좀 짧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를 이제 되게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가 좀 빨리 진행해서 한 2달 정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제안서를 내고 그러니까 투자 심사위원을 하잖아요. 하고 계약서 쓰고 돈 들어오는 데가 한 2달 정도. 처음에 VC를 만났던 거는 지금 이제 벤처스퀘어에서 벤처 관련된 행사 많이 하시는 임지훈 심사에 만나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벤처 캐피탈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아마 그죠 요즘에 강연하신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VC가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부분 이 스타트업들을 하시는 분이 낭만적인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 서비스가 세상을 바꾸고 좋은 서비스니까 투자해 주겠지. 근데 실제로 벤처 캐피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기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는 이제 VC가 되게 많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되게 많은데 그 각각의 VC들이 투자하는 분야들이 있던 거죠. 저희는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컨텐츠 비즈니스에 가까운데 컨텐츠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VC가 있고 아예 투자하지 않는 VC가 있고 근데 투자하지 않는 VC한테 사업 계획을 내봐야 의미가 없고 그런 조사들도 좀 하고 그런 것들 좀 경험 있던 분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받기도 했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투자 심사위원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투자 심사위원이 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죠. 만나주시죠. 라고 하면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런 비즈니스
뭐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 투자 받는 돈은 이런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내부에서 VC 내부에서 이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계들 가지고 투자할 건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고 일단은 투자 관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번 투자 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올리자라고 하면 되게 이제 그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높은 거죠. 왜냐면 투자 심사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거기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지만 근데 올라가는 과정 전에 투자 심사역과 미팅 전에 대부분이 아예 사업계획 자체가 검토가 안 되거나 그냥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투자심의위원회 가서 PT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사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사업계획서는 문서에 불과하잖아요. 이 문서가 실제로 맞는지 사무실 와서 직접 보고 그러면 서비스가 나왔으면 서비스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스타트업은 대부분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대표를 많이 봐요. CEO가 어떤 사람입니까? CEO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입니까? 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제가 뭐 투자 혼자니까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투자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용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넣고 많은 지분을 획득하기 원할 거고 대표들 입장에서는 적은 지분을 주고 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런 이제 그 투자 배율이라고 하잖아요.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그 중에서 몇 프로 지분을 투자자가 가져가느냐. 물론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억을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VC가 그럼 저희는 5억만 투자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는 뭐 20% 지분에 이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뭐 저쪽에서는 뭐 같은 금액에 30% 지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서 검토 과정이 있죠.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 당연히 이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죠. 또 회사 대 회사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계약서 실제로 사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입금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실무적인 절차들이 만드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저희는 다 이 업력이 3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서 좀 채울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8년도에 뭐였고 2009년도에 뭐였고 2010년도에 뭐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 흔히 말하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치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의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VC들이 보는 거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짜리 비즈니스. 지금 뭐 어플 만든다고 하면 뭐 게임용 어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매출이 계획이 생길까? 얼마를 벌 수 있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임의로 올해 100억, 내년에 200억, 그 다음에 300억 하겠다. 그럼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한 자료 조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 비즈니스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 그것들 보고 그 중에서 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전체 시장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찾아야겠다. 이게 우리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매출을 올릴 거다. 알거나 먼저 저희처럼 기존의 비즈니스 진행했던 분야가 있으면 이 분야는 그래서 시장이 매년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장할 거다. 근데 너네가 투자를 해주면 우리는 이 상승폭을 좀 더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희가 벤처스퀘어에서 매경이랑 같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제 사업 계획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망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출 계획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매출이 1억도 안 되는 회사가 내년에 100억 하겠어요.
내후년에 뭐 1,000억 하겠어요. 그럼 투자 받을 필요 없죠. 굳이 왜 투자를 받아?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 계획이 너무 현실적으로 잡혀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과장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VC는 당연히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이 숫자 되게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계획을 잡은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물론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뭐 아주 새로운 서비스다라고 하면 수치 자체가 없겠죠. 통계로 잡으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CEO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서비스는 되게 잘 설명하거든요. 우리 서비스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허걱하죠. 그래서 아직 안 내봐서 내봐야 되는데요. 제가 블로그도 썼었는데 어떻게 엑시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서 투자금 어떻게 돌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M&A 되거나 회사가 아니면 IPO 되거나 이거 두 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다음에 뭐 이제 정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지분을 사주거나 다시. 그런데 지분을 사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를 하거나 매각을 해서 많은 수익을 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은 11억에 다시 사주겠어요. 이런 거 말 안 되죠. 아니면 회사가 폭발적 성장하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겠죠. 이유를 바라면서. 그래서 대부분 M&A나 IPO 모델인데 우리나라 IPO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M&A가 되는데 M&A를 할 생각이 있냐? 회사 할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회사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회사를 M&A 하기보다는 계속 성장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도움과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은 M&A보다는 좀 더 많이 크게 성장을 해서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각각의 서비스나 스타트업이 틀리겠죠. M&A가 목표인 회사도 있을 거고, IPO가 목표인 회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지분을 다시 사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투자 지분을 다른 데에 넘겨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해놨던 거를 3년, 3년치에 다른 투자자들한테 지분 넘겨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만드는 경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각각의 스타트업 대표들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나는 어디에 팔아야지 회사를, 아니면 나는 그 성공에 IPO를 팔아야지, 아니면 등등등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 그 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 거나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뭐 나름 한 3년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능숙하게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기업 투자를 가는 경우 그러는데 뭐 비상근 이사가 거의 대부분 와요. 지분이 아주 적지 않으면 오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에게는 계약서상에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고할 의무들이 있어요. 투자자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가 돈을 넣었으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계약서상에 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자인 네오이즈 인터넷에서 저희 쪽으로 이 비상근 이사가 이게 파견되기보다는 되어 있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굳이 이사회라는 게 필요 없었죠. 회사에 맨날 보는 사람인데 무슨 굳이 이사회. 근데 매달 이사회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왜냐면 매달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한다는 거를 실제로는 그전에는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걸 특별히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한 달마다 우리 비즈니스 점검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물론 이제 한 달마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좀 반대로 고민을 좀 하는데 저희는 이제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도움받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아니면 공동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왔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로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한 달 한 달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시간들이 긴장이 되는 시간들. 그래서 약간 툭툭 받는 듯한 느낌?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투자하는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보는 사람들보다는 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죠. 저희는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잘 되는 쪽. 근데 그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될 가능성, 문제점들.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여기를 한번 만나봐라든지 그런 도움도 많이 주시죠. 이건 명확한데요. 네.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고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 그럼 투자받을 필요 전혀 없고요.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굳이 투자를 받아서 투자라는 거는 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의 열매를 나눠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정말 부모님 잘 만나거나 돈 많이 분들 아니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돈을 소진해 가는 거를 소진하면서 그 시간을 버는 게 투자의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서비스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월급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임대료 고민하고. 그런 게 고민을 덜고 서비스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많아야 1년, 2년이거든요. 투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를 받으면 대부분 하는 게 사람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 만들고 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투자 받기 전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시간을 버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의 가치를 외부 사람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구나. 내용하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너네는 얼마짜리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수주해서 얼마를 갖는다. 그럼 우리 회사가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투자를 고민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투자를 받았던 경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겠지만 투자는 옵션이라는 투자가 있어야지만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렇게 시작하면 진짜 어려움이 문제예요. 가끔 이제 막 스타트업 하시는 스타트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서비스 막 설명하시고 이제 당장 매출이 없잖아요. 자본금 보통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딱 자본금이 소진되는 상황인 거죠. 이 비즈니스가 계획대로 쭉 돌아가도 말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보통 1, 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돈을 다 까먹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투자 받아야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 못 받으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하는 비즈니스면 안 해야 되는 비즈니스. 내용하게 얘기해요. 투자가 옵션이어야 되는데 투자가 필수로 되어 있는 거죠. 투자를 받아야지만 계속 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증자를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 보증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티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용하게. 아니면 그 돈이 있을 때까지 돈을 버는 걸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신기할 정도로 관광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 예산 투자 받을까? 이렇게. 이제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이나 뭐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거랑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그냥 뭐 개발하거나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1년이든 2년, 뭐 3년이든 기존 회사를 다녀보면서 그런 이제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들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대학생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도 되게 큰 경험일 거고, 만약에 바로 창업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라든지 미리 창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게 곧 성공이 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사업을 창업을 고민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만 고민하는데, 아, 내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으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정말 이 강호의 고수들이 많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이 오겠지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